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돈 관리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택연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택연금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뭐 금융재산 없이 집 한 채만 덩그러니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요한 노후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요.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죠? 일단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게 완화된 거죠. 처음에 네, 나왔을 처음에 때보다. 60세 있다가 뭐 네. 이렇게 완화된 거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다주택자도 가입은 할 수 있는데 그래요? 네, 오.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중에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고요. 네. 2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 원이 넘어도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한 채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가입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법상의 주택이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중에서 질문 많은 게 이제 노인복지주택 같은 거나 아니면 주거 목적으로 가입한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2주택자는 하나를 3년 이내 처분하면 그렇죠. 가능하다. 12억이 넘어가더라도 공시가격이. 네. 12억 아니면 가능하고 당연하고.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돼요? 연금액은 이제 두 가지 조건에서 결정되는데요. 이제 주택 가격. 당연히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 중에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소자 나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래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부부 중에 연소자 나이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수령 기간이 짧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많이 물어보는 게 주택 가격은 아까 가입 당시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 이거는 금액을 결정할 때 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만 이제 집값이 공시가격이 12억 원 사람이 가입을 하더라도 집값 실제 가격 그보다 훨씬 더 비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까지만 담보가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억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2억까지의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소자 기준으로 되는군요. 예. 네. 그런데 그 시가라는 게 좀 애매한 게 집을 팔아봐야 시가를 그렇죠. 아는 거 아닌가요? 따로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우리 증여나 이런 거 할 때 시가 인정액 이런 걸 하나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다 자기 집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또 비싼 집을 담보로 맞게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결정할 때는 기준이 되는 시가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네. 그건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거 기준하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네. 그것도 없으면은 공시가격. 공시가격도 없으면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네. 그것도 없다고 하면 주택금융공사 협약기 체결되어 있는 감정평가 업체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 받은 금액. 네. 요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요. 만약에 이 인터넷 시세표내게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감정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달라집니까? 일단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청자인 기준에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조금 변동이 되는데 이거는 매년 한 번씩 변동을 하거든요. 이제 가입 연령과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감소폭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한 평균 1.5% 정도
연금액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65세 고령자가 시가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 방식으로 연금을 개시를 하면 현재는 매달 73만 9천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3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같은 집을 담보로 맡겼는데도 7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2만 원 정도 주네요. 네, 그래서 한 2.5% 가량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은 줄어드는데 소폭 늘어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 85세 이상 고령자가 시가 7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에는 월지급 금액이 3월 이후에 조금 한 0.3%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5세 고령자가 한 3억 주택 담보로 맡기면 지금 현재로는 종신지급 방식으로 189만 4천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아까 그 3억인데 65세면은 73만 9천 원인데 네. 85세면은 189만 4천 원을 받아요. 네, 받을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네. 그런데 3월 이후에 신청하면 한 190만 원 정도 받아서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 달? 일단 주택금융사가 이거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이때 반영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자율, 네. 두 번째는 기대 수명, 세 네. 번째가 주택가격 상승률이거든요. 이자율은 비용 개념이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자율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상승 연금액을 더 지급할 요인이 이건 있는 거예요. 네, 네. 기대 여명은 저는 코로나 이후에 진짜 기대 수명이 약간 줄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얼마나 몰랐습니다. 줄었냐면 그 전에 네. 한 83.6세였는데 작년 통계청 자료는 82.7세로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명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연금 지급 기간이 짧아지니까 연금액이 늘어나는 늘어난다.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자율과 기대 여명만 보면 연금액이 좀 늘어나는 요인들이 있는데 마지막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 네. 이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로 담보 가치가 작용하는 줄어드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예.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안 바뀌겠죠, 설마?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정해진 건 안 바뀝니다. 네. 3월 이후에 신청해서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네, 바뀐 네. 금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택연금 가입해야 할 생각이 있어요. 네. 그 어떤 거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까요? 비용 같은 건 얼마나 드는지 갑자기 그렇죠. 궁금해지네요. 주택연금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본질이 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끔씩 읽는데 연금이라고 쓰고 대출로 읽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대출 형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대출에는 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보실 때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 적용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인데요. 이게 3개월 CD 금리에 플러스 1.1% 정도 되거나 네. 아니면 코픽스 금리에 0.85%를 더해서 이 둘 중에 하나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이자가 산정이 되는데 대출 이자를 매번 내면 연금 받은 거에서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금 받을 때 이자를 내지는 않고 그냥 이자는 쌓아둡니다. 쌓아뒀다가 나중에 본인과 배우자가 다 사망한 다음에 주택을 처분해서 갚는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리로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금액을 잘 신경 쓰셔가지고 내가 지금 신청하는 게 맞냐 아닌지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이자 위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입비랑 연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입비는 가입 당시 주택 가격의 1.5% 정도를 납부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금융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주고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본인 배우자 사망했을 때 한꺼번에 상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입비를 왜 받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뭐 주택금융공사 설명으로는 이제 가입자가 오래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잔고가액의 한 0.75% 정도도 매년 이제 보증료로 연보증료로 납부하는데 이 부분도 네. 실제 납부하는 건 아니고 쌓아뒀다가 나중에 상환 처리한다고 그럼 보시면 주택 됩니다. 가격이 3억이면 4천만 원, 300만 원, 1.5%니까 450만 원을 가입비로 내야 된다고요? 예, 그 정도 적지 됩니다. 않은 비용이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많아서 그럼 당장 내라 그러면 안 하시는 분이 많을 네, 거니까 네. 어차피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산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허들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이제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느냐
주택연금 그게 종신지급 방식이라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승계 방법은 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택연금의 제도는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서 일반 저당권 방식이 있고요. 네.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대출 가입할 때 근저당 설정하는 방식하고 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저당 설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을 하면 해당 주택이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네. 소유권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그럼 배우자가 뭐 상속인이 배우자밖에 없다면 배우자가 그걸 소유하니까 당연히 주택연금을 연속해서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이외에 다른 자녀가 상속인들이 있거나.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100% 취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상속인 간에 뭐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공동 지분으로 나눠서 가져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지분을 100% 정리해서 배우자 소유로 만들어놔야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보통 있습니다. 근데 상속하면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나눠서 갖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1순위 근데 상속인. 비속이라면 이제 자녀인데 예. 자녀가 동의를 안 해줘서 6개월 안에 못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그런 현장에서?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있어요. 물론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가 뭐 부모님이 연금 받는 걸 반대하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 동의를 해주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이 주택 소유자가 재혼을 하신 경우. 재혼을 하신 경우에는 만약에 상속인이 배우자한테 그 주택이 소유가 넘어가면 자녀분들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네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신탁 방식 그건 주택연금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죠? 신탁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 소유, 그러니까 신탁으로 바꿔버립니다. 소유권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이 신탁의 목적은 본인하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주택 소유자가 실질적인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신탁 명의로 돼 있으니까 계속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본인 배우자가 다 사망하면 이제는 신탁의 목적은 다 달성이 된 거니까 네. 해당 주택을 이제 처분을 하고 그 금액 가지고 부채는 다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지정한 수익자한테 주고요. 모자란 금액은 그걸로서 더 낼 필요는 없게끔 돼 있는 게 신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담보 방식, 저당권 방식보다는 신탁 방식이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훨씬 더 매력적인 수단이긴 하죠. 근데 어르신들이 좀 싫어하세요. 신탁이면 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그래서 건가요? 이름이 바뀌어서 신탁사로. 명의가 바뀌니까 꼭 뺏기는 느낌이 드나 봐요. 네. 그래서 잘 좀 싫어하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근저당 설정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신탁은 그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 자기 의지대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신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런 심리적인 허들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입자, 배우자 모두 사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하고 배우자가 전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제 주택을 처분해 가지고 갚아야 되거든요. 네. 이때 주택 처분하는 거는 상속인이 직접 처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택금융공사한테 매각해 달라고 그러면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매각 대금이 나오면 그걸로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갚고 네. 그거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받았던 연금액, 이자,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전부 상환하고 그런 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남는 금액은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이 가져가고요. 네. 모자라는 금액은 더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주택연금 그래도 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차라리 주택 규모를 줄여서 노후자금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굳이 뭐 직장 근처에 살 필요도 없고 네, 네. 또 이제 자녀들 다 떠나고 나면 방도 넓어서 좀 작은 데로 줄여가면서 이 줄여 있는 자금 이 차액을 가지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법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마련한 잔금을 가지고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쓰는 방법인데 정부에서 여기 어느 정도 제도적인 지원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요? 뭐냐면 다운사이징에서 차액 생긴 거 있잖아요. 네. 그중에 최대 1억 원까지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있는데 부부 중에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요. 네. 부부 합산 주택 가격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각해서 네. 그거보다 작은
2천인 규모의 주택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 네. 차익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원래 연금 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밖에 못 넣는데 1억까지. 1억까지 플러스 그럼 더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안 해주고요. 네. 그럼 무슨 혜택이 있냐? 그럼 세액공제 대신에 네. 금융재산을 운영하면 이자 배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좀 줄여주고요. 아하. 건강보험료를 좀 적게 내는 혜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